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쿠팡이 새벽 배송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전남 진도 군수가 스리랑카나 베트남 처녀들을 수입해 인구 문제를 풀자고 말해 논란입니다. 1심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을 추진합니다. 그동안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가 있었습니다. 반면 쿠팡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규제에 제외되면서 이들 업체만 급성장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다만 대형마트까지 새벽 배송이 가능해지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큽니다. 정책 내용과 시장의 반응, 먼저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합니다. 지난 2012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 심야 영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도입된 이후 14년 만에 이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 시작된 규제를 다시 풀어주는 이유로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 패턴 변화를 꼽았지만 그 이면엔 쿠팡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 배송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과도하게 몸집이 커진 쿠팡을 둘러싸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더해 미국 정부 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논의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부족한 사과와 대응에도 소비자들이 쿠팡을 떠나지 못하자 대형마트 숨통을 틔워 쿠팡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소상공인 반발이 큰 만큼 기존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하는 등 논의 과정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관계되신 분들이 좀 반발이 커질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정부가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지금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 반발을 고려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은 유지하는 쪽으로 설득을 이어나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새벽 배송이 금지됐던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반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늘어나는 만큼 탈팡족들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어서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주문을 처리하는 대형마트 내 물류센터입니다. 밤 10시면 불이 꺼졌던 이곳은 법이 개정되면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지난 14년간 영업시간 규제 완화가 수건이었던 대형마트 업계는 당장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국에 퍼져 있는 매장이 물류창고 역할을 하는 만큼 당장이라도 새벽 배송이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첫 번째 시도로 보여지거든요. 환영하고는 입장이고요. 소비자 편익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이커머스에만 의존하던 새벽 배송의 선택지가 늘어나고 온 오프라인 간 경쟁으로 가격 인하 효과도 예상됩니다. 여러 군데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좀 더 편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격이 더욱더 낮아진다면 더 소비자들한테는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정보 유출 사고로 이른바 탈팡을 고민하던 소비자들에게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게 이제 아침에 필요하다 싶으면 밤 늦게라도 하면 이제 쿠팡에서 마트에서도 그게 가능하면 충분히 마트를 많이 이제 선호를 하겠죠. 무엇보다 그동안 소외됐던 지방의 배송 지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대형마트 업계는 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척되면 공간과 인력 재배치에 나서는 등 새벽 배송 2라운드를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야간 노동 강도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고 전통시장 상인들 역시 고객 이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 등 이커머스에서 배송기사 과로사 사건이 이어지면서 택배 노조는 새벽 근무가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논의를 확대해 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추진되는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방안에 택배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에 대한 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역행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노동자들 역시 새벽 배송으로 야간 근무 인력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야 배송을 늘리면 반강제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거잖아요. 심야 노동의 이러한 대책 없는 확대는 결국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위험으로, 죽음으로 내모는. 시장 상인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쿠팡에 이어 오프라인 공룡인 대형 마트까지 가세해 골목 상권을 위협한다는 우려입니다. 새벽 배송이 또 늘어나면 시장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 소상공인들이 이제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나온 규제 완화에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며 관련 논의에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노동권과 생존권 침해라는 반발이 만만치 않은 만큼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어떻게 풀지가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에 대한 경고성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집값 잡기 여론전의 하나로 보이는데 실제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1시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건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이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강남의 시세보다 수억씩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자 갈아타기 흐름이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남긴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만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1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SNS에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 대통령은 계속 집값 잡기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닙니까? 실제 강남과 한강벨트 같은 지역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여론도 긍정적입니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한 전국 지표조사 NBS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긍정 답변은 61%로 부정 답변의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각각 62%와 63%로 긍정 답변을 한 건 물론 2주택자 이상 보유자도 절반 넘는 53%가 잘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론까지 힘을 실어주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그동안의 부동산 불패 신화를 꺾을 수 있을지 주택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119 공급 대책은 후폭풍이 거셉니다. 과천에서 이전 대상이 된 마사회 노조가 신임 마사회장의 출근길을 막아섰고 용산과 국토교통부엔 대책을 비판하는 근조 화환이 늘어섰습니다. 이 소식은 이시열 기자입니다. 피켓을 든 한국마사회 노조원들이 본관 입구를 둘러쌌습니다. 경마공원이 9,800가구 공급 후보지로 발표되며 이전이 결정된 것에 반대하기 위해 신임 마사회장의 첫 출근길을 막은 겁니다. 우리는 정부의 행정 폭거에 항의합니다. 정부는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노조는 정부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을 결정했다며 계획 철회 탄원서에 신임 회장에게 서명을 요구했는데 거부하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서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하수인은 필요 없다. 반대하는 시민들의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과천 시내 곳곳에도 경마공원 이전을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걸렸습니다. 시민들은 정부가 개발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근조화한 시위도 시작됐습니다. 과천 정부청사역을 비롯해 용산 국제업무지구,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에는 후보지 철회를 요구하는 근조화안이 줄줄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설득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또 속도감 있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5월 9일 부활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세부 계획을 다음 주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검찰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던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재판과 연관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 수사검찰을 향해 나였겠다고 변조하더니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의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가 이루어진 지 약 6시간 만인 오늘 새벽 0시 46분,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SNS입니다. 이 대통령은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 신도시 얘기에서 윗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증언을 조작해 자신을 부당하게 연루시켰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녹취록은 2013년 위례 신도시 사업 선정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나눈 대화로 검찰은 이 중 불명확하게 녹음된 단어가 윗 어르신이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을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잘못이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희한하게 거기에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가 되면은 법원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드네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항소 안 했냐고 따져요. 기소한 걸 잘 탓해야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법원의 무죄 판결과 검찰의 항소 포기로 과거 자신을 향했던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확인됐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는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이번 위례 사건까지 더해 항소 포기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즉각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노아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총체적인 진상규명 포기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를 정리하려는 수순이라는 주장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3건이 결합된 이재명 대통령 비리 재판의 공소 취소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빌드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그러면서 검찰의 자포자기가 문제라며 검찰이 권력 수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대장동 위례 비리 주역과 이를 덮어준 권력이야말로 이 사회의 진짜 막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무죄에는 항소를 지향하라는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중앙지검장이 법무부 눈치를 보고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항소심에 가서 다시 판단할 기회가 없어진 것이라며 누가 이 상황에서 항소하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장동 위례 항소 포기 특검법을 즉각 추진하기로 하면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대가 동거래 혐의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둘 사이 주고받은 돈 등이 모두 정치 자금으로 볼 수 없고 공천 관련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명 씨가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황금폰을 은닉한 혐의는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총선 이후 공천 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두 사람 사이에 8천만 원의 돈이 오갔는데 검찰은 이 돈이 공천의 대가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고 간 8천만 원은 총괄 본부장으로 일한 데 대한 월급과 김영선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명 씨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또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한 것일 뿐 명 씨가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가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한테 받은 돈이라고 검찰이 주장한 2억 4천만 원에 대해서도 명 씨는 여론조사 업체의 실질 소유자로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공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도 아니라며 이건 역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검찰의 기소 자체를 비난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명약 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아무리 항소를 해도 판이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검찰이 항소를 한다면 검찰의 악행을 폭로하기 위해서 저도 같이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명태균 씨가 자신의 처남을 시켜 증거를 은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내란 재판은 곧 열릴 항소심에도 국민적 관심이 많습니다. 처음 도입되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항소심을 맡게 되는데 법관의 면면이 공개됐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시행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내란 사건 항소심을 전담할 재판부를 정했습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 1부와 형사 12부를 내란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습니다. 16개 형사항소부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등의 사유가 있는 3개 부를 제외한 13개 부를 대상으로 선정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 1부 재판장인 윤성식 부장판사 등 법관 6명이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3명씩으로 나뉜 내란 전담 재판부 2곳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와 항소심이 열릴 가능성이 큰 내란 우두머리,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배당받습니다. 다만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학 대법관 후임 후보 4명 가운데 1명으로 이름을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윤 부장판사를 대체할 법관을 뽑아야 합니다. 처음 도입되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법관 정기 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으로 당 안팎에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원 투표를 받겠다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다만 본인의 재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 역시 정치적 생명을 걸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에 갑자기 잡힌 기자회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당원 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동안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 당 안팎의 사퇴 요구를 일축해왔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에 응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사퇴와 재신임 요구를 기다리겠다면서 자신의 요구 조건도 밝혔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오 시장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며 실망스럽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직을 주셨고 시장직을 주셨습니다. 그 자리를 걸고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해라. 이건 공직에 대한 우리 당 장동혁 대표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한계도 사퇴하지 않기 위한 조건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 제1야당 대표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마저 잃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1박 2일 제주도 민생 행보를 진행하면서 자신에 대한 사퇴나 재신임 요구가 나올지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정치권에서 화제가 된 말들을 전해드리는 정치 통폭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국회팀 정태진 기자와 바로 시작합니다. 정 기자, 첫 번째 키워드가 숙주 설전이에요. 오늘 국회에서 숙주 공방이 하루 종일 벌어졌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자, 발단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이현주 의원의 이 발언이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마치 우리 민주당을 조국 대표 대통령 만들기의 수단으로 여기는 듯한. 그러자 조국혁신당 발끈했습니다. 정당을 숙주 삼아 정치하는데 가장 능숙한 게 바로 이현주 의원이라고요. 이현주 의원이 숙주, 그분이 아마 당적이 한 7번, 8번 바뀌었죠. 정당을 숙주 삼는 원천 기술 보유자께서. 실제로 이현주 의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주통합당에서 시작해서 국민의당, 국민의힘, 민주당까지 당이 바뀐 이력이 있죠. 이를 비꼰 겁니다. 네, 다음 키워드도 볼까요?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전한길 씨가 보여요. 끝장 토론. 둘이 맞붙는 겁니까? 맞습니다. 160여일 만에 귀국한 전한길 씨가 귀국하자마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해서 부정선거를 주제로 우리 4대4로 토론해보자 이렇게 제안했는데요. 그러자 이준석 대표 오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유관 씨가 4명이 아니라 40명을 데려와도 괜찮습니다. 거짓말과 헛소리를 4명이 하든 40명이 하든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시키. 조속한 시일 내에 전한길 씨와의 공개 토론회를 갖자고 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전 씨는 총선과 대선 등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해왔죠. 곧바로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이준석 보고 있나? 트럼프 대통령도 그만 음모론자냐? 이준석 장소 정해주면 못 잡으면 뭐냐면 제가 잡을게요. 네, 다음 키워드도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멀리서 추미애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4차 추나대전 또 싸웠습니까? 어제 늦은 저녁까지 국회에서는 법사위가 열렸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말한 게 추나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위원장은 제발 편파 진행 좀 하지 마십시오. 수준 미달입니다. 수준 미달.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준 게 사법부입니다. 말 삼가하세요. 무슨 말을 삼가합니까?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또 정입니까? 보신 것처럼 정회까지 됐는데 속개 후엔 더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이미 경고했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쇼츠 찍기 위해서 계속 범죄자 대통령 하는 거야? 쇼츠 그만 찍어! 볼썽사나운 모습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국회는 싸웠습니다. 국회팀 정태진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이어갑니다. 스리랑카와 베트남에서 처녀를 수입해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자. 특정 국가를 거론하며 외국인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표현한 이 발언. 김일수 전남 진도군수 입에서 나왔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 타운홀 미팅에서 나왔습니다. 질문을 위해 마이크를 잡은 김일수 전남 진도군수가 전국 89개 시군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됐고 그중 20%가 전남에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와 전남을 통합하면서 인구 소멸 문제도 법제화하자고 제안하는 도중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전 해갖고 농촌 총각 장교도 보내고. 농어촌 인구 감소 문제가 산업 육성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취지인데 자리에 참석한 100여 명 지역 주민은 물론 생중계를 통해 그대로 전파됐습니다. 답변에 나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치며 선을 그었습니다. 외국인 결혼 수입 이건 잘못된 이야기 같고요. 김군수의 발언은 외국인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표현한 것도 모자라 특정 국가까지 언급하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다문화와 인권, 성인지 감수성이 총체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김군수는 사과문을 통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오해와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고가 물품 중고 거래할 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금을 사겠다며 나타난 10대가 3천만 원 상당의 금팔찌만 들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신을 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답니다. 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며 누군가를 기다리다 흰색 패딩을 입은 남성과 마주칩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설명하려던 순간 방심한 틈을 타 다른 남성이 물건을 낚아채 그대로 달아납니다. 빠른 속도로 도주하는 남성. 물건을 빼앗긴 남성은 뒤늦게 쫓아가 보지만 이미 거리는 벌어진 뒤였습니다. 두 남성은 중고거래를 위해 만난 사이였습니다. 10대 남성 A군은 구매자로 위장해 시가로 약 3천만 원 상당의 금 팔찌 30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50대 피해자는 A군을 따라잡지 못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한 5분도 안 돼서 보증서를 보여주려고 케이스를 여는 상황에서 낚아채갖고 도망을 간 거죠. 요즘 금 시세도 좋고 그래서 처분을 하려고 그랬어요. A군은 범행 직후 좁은 골목길을 따라 600m가량을 달리며 피해자를 따돌린 뒤 이곳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해 택시를 타고 그대로 서울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추적해 A군이 탄 택시의 차량 번호를 특정했고 지인인 척 택시기사와 통화해 이동 경로를 파악했습니다. 경기 성남에서 출발한 A군은 35km가량을 이동해 서울 중랑구의 지하철역까지 왔고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이후 A군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 빚이 있었고 문신을 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A군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금을 노린 혐의로 검거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금값이 이전보다 크게 오르면서 중고거래를 위장한 범행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이번엔 운전자 없이 움직이는 화물차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한 한 시민의 사연입니다. 더 큰 사고를 막겠다며 차에 뛰어들었다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는데 정작 수천만 원의 병원비조차 못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이교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상등을 켠 화물차가 서서히 움직이고 이를 지켜보던 한 남성이 다가섭니다. 혹시 하는 마음에 조수석 문을 열어보니 운전자가 없습니다. 재빨리 운전석으로 들어간 순간 화물차가 내리막길로 접어들며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뒤늦게 이를 본 차량 주인도 황급히 화물차 뒤를 쫓습니다. 골목길로 들어온 화물차는 눈길에 미끄러져 구른 뒤에야 멈춰섰고 그 충격에 운전석에 뛰어올랐던 남성이 차에서 튕겨나옵니다. 사고 당시 화물차 운전자는 이곳에 차량 기어를 주행 상태로 놓고 내려 편의점에 다녀왔는데 그 사이 100여 미터를 전진한 화물차는 전복됐습니다. 대형 사고를 막으려고 화물차에 올라탄 남성은 인근에서 반찬 가게를 하던 60대 A씨. 세 차례 수술 끝에 하반신 마비 판정까지 받았지만 보상은커녕 살 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병원비만 5천만 원,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지만 화물차 보험사에서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남의 차를 운전했기 때문에 규정상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차를 세우려고 하지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보험이 적용이 되네 안 되네 하는 게 그 자체가. 일요일마다 요양원으로 봉사활동을 다닌 친절한 이웃 A씨 가족은 불어나는 병원비에 반찬 가게도 접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부산의 한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공무원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수갑을 찬 상태에서도 박치기까지 해가며 난동을 부리던 이 볼썽사나운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주민센터에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잠시 뒤 한 공무원이 들어오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짜고짜 머리를 들이받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정수기 쪽으로 가 물을 마시며 조금 진전이 되는가 싶더니 남성은 또다시 폭행을 시작합니다. 때마침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붙잡아 수갑을 채우자 이번엔 박치기로 공무원을 넘어뜨립니다. 폭행 당시 다른 민원인들도 여러 명 있었지만 난동은 1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여직원들 아닙니까? 좀 많이 놀라기도 하고. 폭행을 당한 직원은 약 1시간 전에 가해 남성이 어머니를 때린다는 이웃 주민의 전화를 받고 남성의 집을 방문했던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다. 당시 가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일단 방문한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협박에 가까운 욕을 하시더라고요. 죽여버리겠다. 피해 공무원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몸이 아픈 거는 둘째고 그냥
불안한 상태죠. 심리적으로. 경찰은 40대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과 그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게 범행 동기였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대원이 119 구급차 안에서 머리에 붕대를 감은 여성을 치료합니다. 오늘 아침 9시 10분쯤 집에 찾아온 16살 박모군이 휘두른 흉기에 다친 겁니다. 당시 집에는 40대 엄마와 가해자와 같은 또래 여중생, 그리고 초등학생 여동생까지 3모녀가 있었습니다. 느닷없이 집으로 찾아온 중3 남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3명 모두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차 오고 구급차 데려가고 아이들 사람이나 좀 다치거나 그런가 정도지. 그게 무슨 큰 사건 벌어진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3모녀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아파트 안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아파트 뒤쪽으로 돌아와 이 작은 공간에 몸을 숨기고 있다 수색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 군과 피해 여학생은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친구 사이였습니다. 박 군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여학생이 창피를 주고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 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논란이 된 사건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 추적 시간 최희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바로 준비된 사건 들여다볼까요? 딱지 붙은 사저라고 되어 있는데 사진을 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보시면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예. 실제로도 지하 1층, 2층 구조에 실내 엘리베이터까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저까지 들어가는데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나요?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냐면 박 전 대통령이 대구로 돌아갔던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에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 후 한동안 돌아갈 집이 없다는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요. 추징금과 벌금을 낸 뒤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도움을 준 사람이 이번에 가압류 신청을 한 가로세로 연구소의 대표 김세희 씨입니다. 사저 구입 자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여러 말씀하시는데 일정 부분 가세연이 도움을 준 게 맞고요. 현재까지 1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걸 받아줬습니다. 예, 가압류라고 하면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인 건데 법원이 이걸 받아들였다는 건 주장도 받아준 건가요? 당장 박 전 대통령이 집을 팔고 어디로 떠날 가능성은 작아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김세희 대표가 가압류 청구서와 함께 다수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도 김 대표로부터 직접 관련 자료들을 받아 확인해 봤는데요. 돈을 송금한 통장 내역과 부동산 거래 계약서 등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도 박 전 대통령 측이 갚아야 할 돈이 맞다고 판단하고 인용 결정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 전 대통령 측은 책 판매 수익금을 채무로 상환하기로 약속했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가세연과 박 전 대통령이 옥중 서신을 엮어서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책을 냈었는데요. 예. 박 전 대통령 측은 책 출간 이후 3개월 만에 7억 원의 인세 수익이 난 걸로 알고 있지만 4년 내내 아무런 정산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고 가세연 측은 채무와 수익금은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10억을 갚았느냐 안 갚았느냐 이 분쟁인 건데 그런데 가세연이라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분쟁에 나선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김 대표 측에서는 갑작스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워낙 큰 돈이기 때문에 계속 변제를 받기 위해 노력을 했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대표와 대구시장에 출마 예정인 유영하 의원과의 갈등설이 제기되는 만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행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희지 기자였습니다.
지난달 한파가 유독 길고 매서웠는데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유럽과 러시아, 북미 등 북반구 전역에도 이례적인 한파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 원인을 최하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거센 물줄기를 뽐내던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폭포 주변은 거대한 얼음 장벽으로 변했습니다. 수천 마리의 이구아나는 강추위를 버티지 못하고 기절해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기온이 영하 36도까지 떨어지자 뜨거운 물은 허공에서 순식간에 눈꽃으로 변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과 러시아, 북미 등 북반구 전역에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북극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북극 상공의 소용돌이가 최근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평소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두는 강한 소용돌이가 힘을 잃는 이른바 음의 북극 진동 현상이 일어나 갇혀있던 북의 냉기가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중위도까지 쏟아져 내려온 것입니다. 동시베리아와 베링해 부근에 거대한 공기벽이 형성되는 이른바 블로킹 현상도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찬 공기가 정체되며 추위가 길어진 것입니다. 블로킹이 생기면 필연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북풍이 계속 불죠. 그게 우리나라 상황인 거예요. 1, 2주째 계속 그 상태로. 입춘을 전후해 잠시 추위가 누그러졌지만 짧고 강한 한파는 또다시 찾아옵니다. 기상청은 영하 4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주말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계속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치명률이 최대 75%에 달하는 니파 바이러스가 인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전염병이라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태국 공항에서 인도발 승객들에 대한 체온 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도 동북부 서벵골주에서 니파 바이러스 확진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국들이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감염자는 5명으로 200여 명이 격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आ गया ये नया वाला वायरस एक तो वायरस से हम लोग आए फिर ऊपर से दूसरा वायरस आ गया इसका तो हम लोग का एक ट्रॉमा रहता है. 인수 공통 전염병인 니파 바이러스는 감염된 박쥐, 돼지 등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대추야자 수액을 그대로 마실 때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사람끼리는 체액을 통해 감염됩니다. 감염 초기에는 고열, 두통이 나타나고 점차 정신 착란이 일어나다가 하루 이틀 안으로 혼수 상태에 빠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체액으로 감염되는 만큼 호흡기로 전파되는 코로나19보다 확산 속도가 느립니다. 하지만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치명률이 최대 75%로 코로나19의 50배입니다. 10여 년 전 유행했던 에볼라나 메르스보다도 치명률이 높습니다. 이처럼 바이러스가 워낙 치명적이어서 임상시험이 제한돼 백신과 치료제 모두 아직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인도 이외에 가장 비상이 걸린 지역은 인접한 동남아시아와 춘제 명절 대이동을 앞둔 중국입니다. 국내에는 아직 니파 바이러스 감염자가 없지만 동남아, 중국을 거쳐 2차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급 지정 이후에 총 15명의 신고가 있었고 이미 이제 국가 지정 치료 병상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방문 이후 길게는 45일 동안 증상 유무를 면밀히 관찰하고 비누와 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인도의 한 엘리베이터에서 풍선 폭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쳤습니다. 이 비싼 헬륨 대신 저렴한 수소를 쓴 게 화를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정민영 기자입니다. 커다란 비닐봉지에 풍선을 가득 담은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잠시 뒤 강한 폭발과 함께 불길에 휩싸이고 사람들은 혼비백산에 뛰쳐나갑니다. 현지 시각 2일 인도 뭄바이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수소풍선이 폭발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3명 중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풍선에 비싼 헬륨 대신 저렴한 수소를 넣은 게 화를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는 정전기나 마찰로도 불이 붙을 정도로 인화성이 강합니다. 경찰은 풍선 판매업자를 과실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주황색 청소복을 입고 거리를 쓰는 남성들. 한 여성에게 말을 걸며 대화를 주고받는가 싶더니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자 재빨리 따라가 총을 겨눕니다. 청소부로 위장해 힘이 약한 여성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겁니다. 집안에는 피해자의 어머니도 있었는데 강도들은 두 사람을 묶어둔 채 보석과 현금 등을 훔쳐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도망갔습니다. 도난 차량은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지만 용의자들은 아직 붙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은 연기 기둥이 쉴 새 없이 솟구쳐 하늘을 뒤덮고 시뻘건 폭발이 현장을 덮칩니다. Охуеть! Леха, мы там рядом. Ёб твою мать, блядь! 러시아 탐보프주 인근에서 연료 열차가 탈선하며 실려있던 휘발유 탱크가 폭발한 겁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러시아 당국은 철도 운행을 중단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내일 개막하는 동계올림픽 출전 명단에 북한은 없습니다. 동계 스포츠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면서 올림픽 티켓을 따내지 못한 건데 밀라노 대신 백두산에서 자체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손성민 기자입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 북한이 국제무대 대신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열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노동신문은 어제 양강도 삼지연시에서 2026년 전국 겨울철 체육 경기대회 개막식이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회가 열린 백두산지구체육촌은 북한의 대표적인 동계 스포츠 단지로 빙상 경기장과 스키슬로프, 선수 숙소 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아이스하키와 피겨스케이팅 등 5개 종목에서 50여 개의 세부 경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북한은 이번 대회가 선수들의 조직력과 단결력을 높이고 겨울 종목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마지막으로 동계올림픽 무대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2021년 도쿄 하계올림픽에 불참했고 그 여파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징계를 받아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징계는 해제됐지만 국경 봉쇄와 국제대회 공백이 길어지면서 경쟁력이 빠르게 악화돼 이번 밀라노행 티켓 확보에 실패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백두산 일대를 대회 장소로 선택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혁명의 성지로 추앙받는 곳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그 심혈을 기울여서 재개발한 망원강 리조트 지역이기 때문에 9차 당대회가 다음 주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내부 결속과 체제 선전 다지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달여 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석유 수입을 요구했고 시 주석은 대만에 무기를 팔지 말라며 힘겨루기가 이어졌는데 자세한 내용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전화 통화는 힘겨루기에 가까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심도 깊고 유익한 통화였다고 평가했지만 내용은 주도권 다툼이 분명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석유와 가스, 대두 등에 대한 구매 확대를 요구했고 중국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해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안보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무역과 에너지로 압박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시 주석은 안보 카드로 응수한 셈입니다. 중국을 겨냥한 견제는 통화 이후 더 구체화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히토류 등의 중국 의존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동맹국 중심의 핵심 광물 공급망 블록을 구성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참여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Today it's heavily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one country. And that lends itself to, at worst case scenario, being used as a tool of leverage in geopolitics. 오는 4월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방위 압박 전략으로 보입니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곳곳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는 추가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오르는 물가에 명절은 다가오고 팍팍한 살림에 단비 같은 소식인데요. 정부가 올해도 설을 앞두고 반값 한우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매장마다 손님들이 몰리고 문의도 빗발쳤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정육 코너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네, 등심은 꼭 갖고 가세요. 1불짜리 50% 반가격입니다. 100g에 9,000원도 안 되는 가격. 명절을 앞두고 이른바 반값 한우 등장에 소비자들은 반색합니다. 워낙 많이 요새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할인이 아니면 좀 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떨 때는 이제 돼지고기보다 더 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전반적인 물가 안정세에도 농축산물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한우 할인 행사를 하는 겁니다. 장바구니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전국 1,600개 매장에서 16일까지 진행되는데 최대 50%까지 싸게 팝니다. 한우 1등급 기준 등심이 100g당 8,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 양지와 불고기는 각각 4,000원대와 3,000원대에 판매합니다. 온라인몰에선 지난 2일부터 행사가 시작됐는데 소식이 알려지자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주문 전화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정부는 사골과 우족, 잡뼈 등 소 부산물로 만든 곰거리도 이달 말까지 최대 50% 싸게 팔아 소비자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쿠팡이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조사 과정에서 16만 5천여 계정이 추가 유출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또 유출 정보는 고객이 입력한 주소록 정보인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출 사실을 해당 고객들에게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다만 결제 및 로그인 정보, 이메일과 주문 목록, 공동 현관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힙합의 전설 래퍼 스눕독이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성화 주자로 나섰습니다. 특유의 스웩 넘치는 몸짓으로 흥겹게 성화를 나눈 스눕독. 미국 대표팀의 명예 코치로도 참가해 힘을 보탠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여기는 밀라노였습니다. 오늘도 날은 포근했지만 곳곳으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밤사이에는 만주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추위 대비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북부, 충남에는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내일 아침에 서울이 영하 9도, 파주와 철원은 영하 12도로 오늘보다 10도가량이나 뚝 떨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한파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춘천과 서울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대구는 영하 3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호남과 제주에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예상되고요. 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